네, 어서 오세요.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누가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뭐 민족사관이라 그래갖고 뭐 어두운 면은 좀 숨기고 밝은 면만 이제 부각하는 경우도 있죠. 뭐 지나치게 부각하면 이제 그걸 국뽕이라고 하지만은 뭐 밝은 면을 뭐 부각시킨다는 게 뭐 죄는 아니죠. 그 밝은 면이 그 사실일 때 그런 거죠. 밝은 면이 근데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었다. 그러면 크나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서양사가 상당수가 그렇게 돼 있고 뭐 중국사는 거의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중국사는 뭐 거의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어둡거나 밝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모호해요. 모호해. 뭐 겉으로 보면 일본 사람 같아. 남의 평가에 상당히 민감해서 뭐 보다 좀 완벽해지고자 노력하는 건 좋은데 진심하고 겉모습 사이에 거리가 좀 멀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숨기 좋은 나라고 음모를 꾸미기에도 이 더할 나위 없는 곳이죠. 나라 지형 자체가 좀 비밀스러워요. 이 스위스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이게 스위스는 그 자국의 고대 역사가 거의 없고 중세사만 있는데요. 그것도 좀 모호하다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몰라도 이 스위스 사람들은 말이야 자기들끼리는 뭐 진솔할지 몰라요. 자기들끼리는 뭐 좋을지 몰라도 바깥으로는 좀 위선적인 면이 있죠. 어느 나라 사람에는 그런 면은 있지만은 스위스가 조금 독특하게 좀 튀어요. 그런 면에서 지나친 형식 뒤로 형식에 거의 걸맞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한다고. 이게 알프스 민족의 그 기본인가 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역사도 이제 사실과 전설이 막 뒤섞여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스위스 근현대사나 중세사가 상당히 의도하는 건 아니었겠죠. 근데 비밀에 많이 휩싸여 있어요. 자료가 없기도 하거니와 있어도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위스의 역사를 주변 국가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추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아무튼 스위스는 골 때리는 곳이죠. 쥐리히에서는 이제 찌빙클리가, 제네바에서는 이제 장 켈빈이 가톨릭에 대항하는 개신교 논리를 펼쳐나갔죠. 서양사를 흔들었죠, 스위스에서. 그리고 또 쥐리히에서 루소가, 또 제네바에서는 볼테르가 계몽 전략을 짜서 가톨릭을 전복하려고도 했죠. 또 짐머발트에서는 이제 레닌이 러시아 붕괴를 설계를 했고, 또 영국 영란은행장 몬테규 노먼하고 독일 중앙은행장 얄마르 샤트가 바덴하고 이제 바젤에서 비스를 세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은행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었죠. 보통 2차 세계대전을 설계하고 이끈 대다수 간첩들이 그 스위스에서 업무를 했어요. 아이젠하워도 그랬고요. CIA 국장 앨런 덜레스도 그랬고요. 미국 국내 문제만 담당해야 되는 FBI의 에드가 후버도 스위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알라스터 크로울리 그 비교주의의 그 선구자 네샤텔에서 프리메이슨 종교 전략을 구상한 것도 바로 스위스고요. 또 1990년대 전 세계를 흔들었던 신자유주의 경제관을 구상했던 게 바로 이 하이에크 무리들이 구상했던 게 스위스의 몽페를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스위스예요. 혁명과 음모, 저항, 전복 이런 걸 뒤에서 끈적끈적거렸던 게 바로 스위스입니다. 세계화주의자 클라우스 슈왑이 다보스 포럼을 펼친 곳이 또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은행은 이들의 조력자였고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다거나 활동했다는 사람들은 별로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스위스는 파시스트 세계화의 성지예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교육받아가지고 한 나라의 수장이 된 어떤 젊은 아이 하나가 있죠. 북한에. 안 믿어요, 저는. 어디서 무슨 지령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이런 여러 사유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스위스에 관하여. 스위스와 십자군 전쟁의 성전 기사단은 여러모로 닮았죠. 일단 국기부터 비슷해요. 성전 기사단이 말이에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유럽 각지에 지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185년 런던 플리트 스트리트에 그 템플 처치가 있는데, 성전 기사단이 만든 런던 지점으로 영국 최초의 은행이죠. 영국인 순례자들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이 템플 교회에 돈을 맡깁니다. 그러면 이 기사단은 신용장하고 여행자 수표를 끊어줍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영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성전 기사단 예루살렘 지부가 돈을 인출해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 그 순례자가 예루살렘 동안 가는 도중에 죽어버리면 그 돈은 자기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 기사단이 돈을 엄청나게 벌죠. 이런 식으로 스위스한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 말이야. 국기를 말하고자 하면 국기부터 보면 원래가 그 영국 잉글랜드 국기가 말이에요. 제노아 공국 국기예요. 그게 1190년에 잉글랜드의 런던 시티가 말이야 지중해 무역을 하려다 보니까 그 지중해 지중해를 그 제노아 공국이 그 보호를 해주고 있었다고.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 그래서 제노아 공국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성 요한 상징 흰바탕에 붉은 십자가 그거를 좀 빌려 쓰면 안 되겠느냐 그래요. 빌려 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매년 지불을 하고 이 깃발을 들고 지중해로 떠난 게 바로 잉글랜드 은행가들과 무역상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똑같이 성전 기사단도 만들어졌는데 교황이 딱 보기에 그래 맞아 너희들도 제노아 공국의 그 깃발을 좀 활용을 해라 하고 성전 기사단이 잉글랜드 깃발을 갖고 와가지고 같이 또 십자군 전쟁도 떠나고 그랬습니다. 응? 그래서 이게 이제 성전 기사단이 이제 스위스가 성전 기사단의 깃발을 자기네 거로 가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 국기는 말이에요. 유럽인들의 그 뿌리를 알기 위한 아주 좋은 상징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잉글랜드 국기는 말이야 나중에 추후에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국기로 변형이 돼가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죠? 영국,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특징이 뭐예요? 노르만 바이킹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혈통으로 엮여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단결합니다. 얘네들이 바로 애틀란틱 대서양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왕실은 또 서로 간에 핏줄로 엮여 있잖아. 그 안에 또 유대인 핏줄도 있어요. 그 유대인 핏줄도 미국에 건너가 있지. 그러니까 미국, 영국,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모두 같은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유럽 국기가 알려주는 좋은 그 정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이들 나라들은 서로 잘 헤어지질 않습니다. 항상 단결해서 달라붙어요. 그렇습니다. 스웨덴이라든가 핀란드 그 바이킹족들은 또 슬라브족이랑 합쳐갖고 또 러시아 루스 민족이 돼버리잖아. 근데 그쪽은 다 잊어버리고 저기 이제 앵글로 작센 노르만 쪽으로만 계속 밀어붙였단 말이야. 1289년 그 마멜루크 노예 군대 술탄 멜렉이 트리폴리하고 아크르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십자군이 패배해버리죠. 그래서 십자군의 오랜 전쟁이 막을 내려요. 이제 후퇴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1289년서부터 1291년까지 후퇴를 하면서 십자군 전쟁이 이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이때 전투병으로 있었던 성전 기사단이 후퇴하면서 스위스 계곡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그 이집트하고 예루살렘 안티베에서 착복한 금, 보물, 성배 이런 거 다 숨겼다고 알려져 있죠. 이게 스위스를 탄생시킨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이에요. 왜냐하면 1291년 스위스에 있었던 그 성전 기사단들이 스위스 연방을 구성을 하는데 바로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거든. 근데 성전 기사단이 구성했느냐 아니면 관찰자로 있었느냐 이거는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성전 기사단이 없었으면 스위스 연방이 서로 합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아주 중요한 가설이죠.
게다가 성전 기사들은 예루살렘에서 9년간 머물면서 이집트의 이시스 종교를 받아들였고, 이 이집트의 비교 문화를 배우고 유대 카발리스틱 문화도 받아들였단 말이야, 이 기사단이. 그래갖고 이시스를 굉장히 숭배를 했죠, 이집트에. 그래서 이 스위스 지역에 자기네들의 그 터전을 잡으면서 이곳을 갖다가 슈브레스트 이시스 혹은 프랑스어로 서시스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스위츠란드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시스 자매들의 나라 이런 뜻이에요. 이 스위스라고 하는 게, 응? 어원적으로 이집트 비교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 기사단의 나라다 이 말이야. 이시스를 숭배하는 그 비교주의가 되게 많잖아요. 어? 헬레나 블라바스키 뭐 또 앨리스 베일리 이런 신지학자들이 숭배하는 게 이시스고요. 이 웬만한 밀교 단체가 이시스를 숭배한다고. 프리메이슨도 숭배하고. 응? 프랑스 혁명에서는 말이야, 성모 마리아를 버려버리고 이시스를 자기네들의 그 성모로 추앙했던 게 프랑스 혁명가들이었어요. 어? 아주 교묘하죠. 가톨릭 내부에 유대 이집트 비교 문화를 키운 게 성전 기사단이고, 그 비교 문화의 이름을 가지고 온 게 스위스다 그 말이에요. 1291년 8월 1일 슈비츠, 우리, 운터발덴을 묶어갖고 스위스 연방을 세우는데 성전 기사단 문장을 차용했죠. 그 차용한 지역이 바로 슈비츠예요. 슈비츠 지역이 성전 기사단 문양을 차용했고, 운터발덴 지역은 뭐야? 이 명칭도 웃겨. 저 깊은 곳이잖아. 어? 거기 뭐 물건 숨겨면 나오지. 운터발덴 숲 아래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열쇠 문양 자체가 성전 기사단이 열쇠를 문양을 땄어요. 하여간 이 비밀스러워. 우리 지역이야 뭐 1000년 이전부터 우리 지역으로 불렸던 곳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이 합쳐져서 연방을 만들었어요. 그 알프스 스위스 지역은요, 만년설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눈이 별로 안 내렸다고, 따뜻했고 농지도 많았습니다. 연방을 만들고자 했다면 언제나 연방을 만들 수 있었어. 근데 해필 기사단이 정착한 1291년에 연방이 만들어졌다고요. 기후에 관한 문제는 또 우리 영상에 있죠. 1400년대부터 이 지구가 조금씩 추워지면서 그 전염병이 또 창궐 했었고, 또 1850년대부터 1850년 전부터 날씨가 풀리기 시작해요. 이거를 갖다가 또 미친놈들이 지구 온난화라고 또 뻥을 쳐갖고 돈을 또 벌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스위스의 만년설은 나중에 추워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실상 그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그 서기 70년에 로마가 그 예루살렘 제2의 성전을 파괴하잖아요. 2차로 파괴하잖아요. 그때 이제 성전 바닥에다가 뭐 성배 같은 거 다 숨겨놓고 유대 장로들이 유럽으로 도망을 쳤다 그런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유럽의 왕족들이랑 같이 피를 섞어갖고 렉스 디우스라고 하는 이런 혈통을 만들었다. 이거 이제 유대인들 그 역사에 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숨겨놓은 그 솔로몬의 보물들을 찾으려고 일으킨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고, 성전 기사단이 처음에 9명으로 구성됐는데 1명인가 2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이 성전 기사단이 실제로 9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성배만 찾아다녔다 이거야. 성배하고 보물만 찾아다녔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컨테이너로 네 컨테이너나 유럽으로 실어왔다는 거죠. 그 안에 성배도 있었고. 그래서 성전 기사단의 유대인들이고, 이들이 가져갔던 보물은 이집트라든가 이런 데 약탈한 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재산을 되찾은 것뿐이다. 이렇게 유대 역사를 쓰고 있는데, 이 유대 역사의 기본을 해가지고
댄 브라운이나 움베르토 에코 같은 사람들이 소설을 쓰고 앉아 있단 말이야. 이건 댄 브라운 이런 사람들은 저기 소설가잖아요.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이런 책은 그냥 재밌게 읽으면 되지. 그걸 갖다가 진실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재산을 갖다 또 스코틀랜드 또 뭐야 로슬린 선당에다 숨겼다. 뭐 프랑스의 렌느 샤토에 숨겼다. 뭐 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독 문명 한복판에 유대 문명이 있었고, 성배라든가 이 모든 그 유대인들이 부자인 이유는 솔로몬의 그 보물들을 가져온 이유고 그로부터 은행을 시작한 것뿐이고, 이 기독 문명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이 바로 유대 문명이고, 이걸 주장하려고 이따위 식으로 뭐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라든가 움베르토 에코의 뭐 얘기라든가 이런 유대 역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놈이 누구? 지그문드 프로이드잖아요. 지그문드 프로이드가 뭔 책이더라. 거기서 그렇게 해놨잖아요. 유대 문명은 기독 문명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이라는 게 바로 이 헐리우드가 만들어내는 저기 성전 기사단 스토리가 죄다 이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예? 출판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헐리우드나 저기 출판계나 뭐 유대인들을 장악하니까 이 썰을 이렇게 풀어대는 거지 뭐. 이런 책 읽지 마세요. 실은 다 뻥이니까요. 가설도 뭐 이해가 될 만한 가설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아무튼 성전 기사단은 이제 예루살렘을 탈출한 다음에 이제 프랑스로 돌아와서 은행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성전 기사단한테 그 돈을 많이 구웠는데 도대체 기사단 이 새끼들이 어디서 돈을 이렇게 갖고 오는지 몰랐어요. 그 많은 금과 은을 다 어디선가 갖고 와서 자기한테 빌려주는데 기사단 은행 지점들이 유럽 곳곳에 다 있었고, 근데 그 행방과 소유가 비밀에 쌓여 있다고. 그래서 필립 4세가 나 돈 갚을 생각도 없고 저 국제 금융 세력 저 새끼가 그리고 나는 또 교황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교황도 갈아치워 버려야 되겠고, 그래 클레멘트 호스를 또 갈아치우잖아 이 필립 4세가. 프랑스의 주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국제 금융 세력이라 그러면서 그리고 비교주의자라 그러면서 성전 기사단을 체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1307년에 기사단장부터 체포합니다. 자크드 몰레. 여기는 저기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나? 이 세비라임에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사단의 지점을 공격을 해갖고 그래서 3,000명 정도 되던 프랑스 생존 기사단이 전 유럽으로 쫙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황이 너무나 화형 불태워 죽이질 말고 이미 뭐 수십 명이 화형 당해버렸어. 하지 말고 구호 기사단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기사단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전 기사단은 야전 전투병이고 구호 기사단은 호스피탈리어라고 그래갖고 저기 이 의무병이야, 의무병. 그래갖고 많은 성전 기사들이 의무병 구호 기사단으로 이전을 하고 자산도 그리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전 유럽으로 흩어진 게 자료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이랬기 때문에 어떻게 흩어졌는지 잘 몰라요.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드러난 사실만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 해체된 성전 기사단이 전 유럽으로 흩어지는데 이를테면 이제 교황이 포르투갈 왕 차임의 2세한테 제임스 2세라 그러죠. 아라곤 왕한테, 그 당시 아라곤이죠. 아라곤 왕한테 성전 기사단의 재산을 구호 기사단한테 넘기고 성전 기사단을 추방하든가 말든가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라곤의 왕 이 제임스 2세가 성전 기사단의 자산을 모두 뺏어버렸어요. 뺏어버리고 그걸 어디다 투자를 했냐면 포르투갈 해양 탐험 배 만드는데 또 지도 만드는데 돈을 지원했어. 그리고 1336년 카나리아 제도를 발견을 했어요. 스페인이 발견한 게 아니야. 포르투갈이 발견했어. 결국은 100년이 지나서 바스코 다가마가 아프리카 길리를 발견을 하게 됐어. 이 포르투갈이 최초로 식민 제국을 건설하게 해야죠. 이게 돈이 다 이제 성전 기사단의 시드 머니로 종잣돈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일부는 또 스코틀랜드로 넘어가서 로버트 브루스 밑으로 들어가서 기사단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1314년 베녹반 전투에 참여해갖고 혁혁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독립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독립시켜준 사람들도 성전기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응? 여기에 대한 얘기는 성전기사단 중심이 아니라 그 로버트 브루스에 관한 영화가 두 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브레이브 하트, 두 번째가 기억이 안 나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 변학번 전투에 관한 게. 그리고 또 수백 명의 그 기사들이 독일 지역으로 가갖고 이 독일 기사단과 합류해가지고 동유럽, 리투아니아, 신성 로마 제국의 역사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성전 기사단이. 또 바르셀로나 지역으로 건너간 또 기사단은 카탈루니아의 정신 문화와 물질 문화를 장악을 해갖고 카탈루니아가 스페인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정작 이제 프랑스가 원래 본부잖아요. 근데 프랑스에 있던 그 성전 기사는 이제 없어졌고 단지 이제 왜 프랑스 군대를 보병에서 기병으로 바꿔주는 문화만 남겨놓고 자치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600명 정도 되는 프랑스 기사단이 스위스로 건너간 거예요. 처음에 발을 디딘 게 1291년. 그리고 한 20년 만에 다시 들어가서 합칩니다. 1307년부터 차근차근 600여 명의 그 기사가 차례로 스위스 연방으로 들어가서 기사단의 본 업무인 용병 전쟁, 칼 제작, 금융 이 세 가지를 스위스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필 1315년 오스트리아가 5,000명의 기사를 끌고 와서 전투 경력이 전무한 1,500명의 스위스 농민하고 싸웠다고. 근데 오스트리아 기사단이 참패를 해버렸어요. 뭐 지형이 아주 좀 복잡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성전 기사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승리죠, 이게. 응? 그러니까 성전 기사단이 들어가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투 경험도 없고 무지하고 가난했던 농민들이 어떻게 이겨 5,000명의 기사를. 성전 기사단이 가르쳐주고 같이 싸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스위스 농민들은 계절성 용병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또한 기사단이 가르쳐줬으니까 용병으로 일할 수 있었죠. 1315년부터 1550년까지 정확하게 200년 동안 스위스 농민들은 유럽 각지의 종교전쟁, 계승전쟁, 왕위 계승전쟁, 무슨 땅 따먹기 전쟁, 모두 용병으로 참여해서 월급 받으면서, 상대 싸워나갔단 말이에요. 유럽의 자유용병이었지 뭐. 얘네들은 워낙에 무식해서 무조건 죽이고 뺏어요. 응? 목걸이 뺏고, 뭐 뺏고 다. 보물 뺏고, 돈 뺏고 막 이런. 그 모든 그 전리품들을 갖다가, 용병으로 자기를 사용했던 왕한테 줄 필요 없으니까 다 알프스 건너갖고 스위스 은행에 다 관리를 시켰다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할수록 스위스의 은행들은 커져갔던 거예요. 각 전쟁 시기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스위스가 사는 법이었어요. 즉 전쟁과 은행 업무를 하나로 엮은 유일한 지역민 사람들이 바로 스위스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던 그 스위스 사람들한테 이 당나라 시대의 그 신용장 쓰는 법, 여행자 수표 쓰는 법, 여수신 이중장부 같은 거 모두 성전 기사단이 가르쳐 준 거죠. 응?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의 그 100년 전쟁이 지속될수록 스위스 은행업은 점점 국제화되어 갖고 1380년대에 루체른하고 쥐리의 전당포 환전소 대출소가 생겼어. 응? 은행이 생겼다 이 말이야. 당시 이자 상한선도 없었어요. 가톨릭 교회가 그 이자 받지 말라 그랬는데 그 류체른 주교는 뭐라 그랬냐면 류체른이 아니라 제네바 주교는 쭈리의 주교는 왜 이래 주교는 뭐라 그랬냐면 그 말 듣지 마라 그랬습니다. 교황 말 듣지 마라 그랬어. 그만큼 더 독립적이었고요. 또 14세기 내내 이리저리 여기 전쟁하면서 전쟁 기술도 되게 높아졌고 그렇게 해서 노획한 그 전리품을 통해서 스위스의 은행들이 커갔다 이거래. 동시에 이제 자꾸 전쟁이 있으면 돈을 벌게 되니까 끝없이 전쟁을 유발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산구석 촌놈인 스위스인이 말이야. 포병도 기병도 아닌 보병으로 이 살육의 달인들이었다고요. 용병 기계로 살았어요.
이 교황 군대도 같이 차근차근 섞입니다. 그래갖고 밀라노를 쳐들어가 1515년에는 밀라노를 쳐들어가서 밀라노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리품을 쌓아놓고 3만 5천 명의 스위스 연방 군대가 바이킹 신앙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 용병 중에는 쯔빙클리도 있었어요. 우리들이 이 쯔빙클리도 용병 출신이었다고. 교황 군대 출신이에요. 얘가 나중에 이제 개신교의 선구자가 돼버리지만 그렇게 짓고 까불다가 결국은 이제 프랑스와 1세한테 얻어 터지게 되지. 1515년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베니스 군대를 포함해서 6만 군대를 데리고 밀라노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야 이 밀라노 남쪽 16km 남쪽 마리뇽에서 스위스 군대랑 대전투를 벌린다. 거기서 3만 5천 명 군대 중에 1만 6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전투원 50% 가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프랑스 기마병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시작했고, 스위스 보병은 완전히 명예를 잃어버렸고 교황의 이미지도 실추해버렸다고. 도망치는 그 스위스 보병들이 전리품은 또 챙겨갖고 알프스 산속으로 막 달아났고, 결국은 프랑스와 1세, 프랑스와 같이 협정을 맺어갖고 1516년 70만 골드 크라운을 달라 그랬다고. 전쟁 배상금으로. 원래 전쟁을 통해 갖고 돈을 벌던 스위스인들이 이제는 전쟁을 통해 갖고 이제 70만 크라운을 거꾸로 토해내야 했단 말이야. 이때부터 전쟁 절대 안 합니다, 이제 스위스. 응? 그리고 또 프랑스가 그랬어. 니네 용병 전통이 워낙 세니까 우리 프랑스 군대로 들어와라. 다른 나라 군대 들어가지 말고 우리 프랑스 군대만 들어와서 용병을 해라. 그래갖고 완전히 그 직업군인으로 이제 돌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는 타국과의 전쟁에 직접 나서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요. 한 번도. 그리고 오로지 프랑스의 정규군의 직업군인으로 활동을 했고, 나중에 바티칸이 하도 자식들 괜찮다 그래갖고 또 바티칸에 데려가기도 했죠. 좀 그 이전부터 바티칸에 있었어. 더 많은 군인으로 데려갔죠. 그래서 이 프랑스 용병으로 언제까지 쓰였냐면 1525년부터 전쟁에 참여해서 프랑스와 1세 한때 적이었던 프랑스와 1세 군인으로 참석해서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까지 따라갑니다. 이 스위스 용병이. 그리고 나서 1815년부터 더 이상 이제 용병으로는 잘 안 끌려가고요. 왜냐하면 국가가 독립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스위스 용병제는 1848년에 끝나버립니다. 법적으로 다 금지시켜버립니다. 용병을. 하지만은 200년 동안 자유용병으로 살았었고 300년간 프랑스 용병으로 활동하면서 온통 손에 피를 묻히면서 그 피 묻은 돈을 스위스 제네바와 쭈리에 또 르체른에 갖다 줬던 그 스위스인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피 묻은 돈들이에요. 죄다. 이 스위스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스위스 농민들이 유럽 용병으로 돌아다니는 와중에 또 프랑스 군대에 취업하고 있을 때 스위스의 부르주아들은 은행업으로 짭짤한 이득을 봤죠. 계속 갈등을 일으켜야 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신구교 종교전쟁이잖아. 스위스는 가톨릭도 늦게 받아들였어. 그래서 엔돌핀이 많이 돌았지.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백년전쟁 이후에 벌어진 신구교 갈등을 스위스인들이 계속 증폭시킵니다. 계속 싸움을 불러일으켜야지만이 용자를 내줄 수 있고 전리품도 얻어올 수 있고 이런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 그렇단 말이에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스위스라고 하는 이 전체 문화는 갈등을 일으키는 전통으로 삼고 있다고.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그 조그만 자극 계곡들, 그 조그만 지금 인구수가 800만인데 그 당시에는 200만도 채 안 됐어요. 150만 정도 언저리 그랬다고. 거기서 말이야 9,796건의 마녀 사장이 있었고 그 중에 5,691명의 마녀를 죽여버린다고. 마녀야 그게 그냥 아가씨들이지.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신구 갈등을 일으켜갖고 전 유럽으로 다 퍼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마녀다 그러면 스위스 산골 여인을 상상하게 하는 이 전통을 만들어놨다고 유럽에.
이게 1600년대 대단했어요. 30년 종교전쟁 동안에 각국의 돈을 대줬으니까 이자도 얼마나 많이 받아 챙기고 병참도 얼마나 많이 그로부터 돈을 벌었겠냐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새로운 방법을 익힌 거예요. 갈등을 주변에 계속 일으켜. 자기는 나가서 안 싸워. 옛날에는 용병으로 나가서 싸웠지만 지금은 안 싸워. 안 싸우고 남들 싸움으로부터 이익을 얻어가는 이런 전쟁 산업에 돈을 투자하는 게 바로 습관이 돼버린 게 바로 스위스였어요. 이제 오히려 이 스위스의 금융업이 거꾸로 리옹하고 피렌체로 역수출돼 버린다고요. 대단하죠. 이게 바로 스위스 은행이었어요. 스위스 은행의 철학은 말이에요. 철두철미하게 자유주의입니다. 프랑스 저리 가라죠. 원래 영국의 자유주의가 프랑스로 들어왔잖아. 근데 스위스에서 더욱더 활발했단 말이야. 우선적으로 강조도가 발전이 됐다고. 겉으로는 종교적이지만 속으로는 돈벌이, 자유주의였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실상 그 예수회는 루체른에서 활동을 했고, 브리넨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개신교로서 쯔빙글리가 쥐리에서 활동했고, 존 캘빈이 제네바에서 개신교 사회 전쟁을 주도했는데, 이 제네바가 그 당시 개신교의 로마라 불렸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 몰려든 상인들, 은행가들 모두 개신교도야. 이 사람들 모두 뭐라고 불렀냐면은, 나중에 뭐라고 불렀냐면, 위그노 인터내셔널이라고 불렀다고요. 딱 국제 금융가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쯔빙글리하고 캘빈 옆에 모두 모여들었던 이들이 모두 은행가들인데, 이 개신교의 출발이 이게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렵죠. 예?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아요? 쯔빙글리에 그 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금이라든가 은, 물품이 말이야 가톨릭 국가를 못 가. 즉 프랑스를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은 이 쥐리에 신부님을 하나 만들어놔. 지네가 일부러 만들어놔. 그런 다음에 가톨릭끼리 장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놔. 또 네덜란드 같은 또 개신교 국가는 또 개신교 목사를 또 하나 만들어놔. 그래서 목사끼리 서로 개신교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금융을 그렇게 했다고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가짜 신부, 가짜 목사가 판을 쳤단 말입니다.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어디든 간에 이게 바로 종교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존 캘빈이 내가 제대로 보이겠냐고요. 오히려 쯔빙글리도 내가 제대로 보이겠냐고. 이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예수회는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예수회가 만든 그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수백 명의 목사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회가, 가톨릭이. 그러면 캘빈이나 쯔빙글리는 신부 안 만들었을 것 같아? 캘빈주의자나 쯔빙글리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프랑스라든가 스페인에 신부로 위장한 위그노 인터내셔널 안 만들었을 것 같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죄다 장사꾼 네트워크 속에서 움직였던 거예요. 루이 14세 스페인 계승전쟁에 스위스 은행이 참여했잖아. 그래갖고 7천만 금화의 빚을 지게 만들었어. 프랑스가 아주 휘청거렸지 뭐. 휘청거렸습니다. 프랑스가. 이게 다 스위스에서 들어온 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갖고 루이 14세가 싸웠던 그 합스부르라든가 이쪽 또 저 스페인 쪽 또 여기에서 프로이센은 그 당시 그렇고 스위스 니네가 루이 14세한테 얼마 빌려줬니라고 물어보면 되게 괴로우니까 1713년에 고객 자료 비밀 유지법을 만들어 갖고 가톨릭 정부한테는 개신교도 계좌를 숨겨주고 개신교도 정부한테는 가톨릭 정부 계좌를 숨겨줬다고. 이런 짓을 했어요. 볼테르가 그 당시 뭐라 그랬냐면 스위스 은행가가 창문을 뛰어내리면 당신도 뛰어내려라. 분명히 돈을 받기 때문에 뛰어내린 거니까. 스위스인들은 돈이 전부였다고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 때 교회하고 귀족들의 자산을 탈취해가지고 경매에 붙여졌을 때 스위스 은행이 모두 이 경매문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여 되팔아버렸다고요. 이 프랑스 혁명도 이 스위스 들어온 돈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제가 세 파트 만들었는데 그거 보시면 다 나와요 거기에. 18세기는 남의 전쟁을 이용해서 진정한 그 안에서 거간꾼으로 돈을 버는 사설 은행 업무가 스위스에 정착을 했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끊임없이 중립을 외쳤습니다.
응? 1830년 프랑스 혁명도 스위스 은행가들이 일으켰죠. 1848년 프랑스 혁명도 로스차일드하고 스위스 은행가들이 일으켰잖아요. 응? 무슨 민중의 혁명에 민중의 혁명은 그런 거 없었어요. 1815년 이후에 스위스는 이제 중립국을 인정받죠. 중립국을 인정받았다는 소리는 문을 다 걸어 잠갔다는 소리야. 외세의 침범을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이 면에서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게 스위스인데,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부자들의 돈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그 나라 못 쳐들어갑니다. 감히 침공했다가는 뒤통수 맞잖아. 그래서 중립국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세계 불법 자금을 충실히 관리를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도 안나 프랭크가 네덜란드에서 다락방 몰래 안나 프랭크의 일기를 쓰고 있을 때 스위스 은행가들은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자금들을 모두 관리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815년부터 차근차근 도로를 뚫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20세기까지 마치 지하철처럼 스위스의 철도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갖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뭐 어디로든 간에 금과 은, 그림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 자금들이 끝없이 스위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고요. 200년간 내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은행가들이 입에 달달 달고 사는 게 뭐냐면, 우리는 탈세 자금을 관리한다. 맞다. 강도 자금을 관리한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고객보다 더 강도 아니냐. 이러면서 자기 일의 정당성을 부여한다고요. 이 스위스의 쥬라 산맥에는 아나키즘 연구소가 있어요. 그 아나키즘 연구소에서는 이 국가와 정부를 강도로 보고 이 스위스 은행가들의 업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나키즘이 이렇게 이용당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념을 공부하고 제시를 하려면 이 이념이 이용당하는 모습도 같이 지켜봐야 돼요. 같이 지켜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아나키즘은 국가와 정부를 강도 집단이라고 보는 유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가들이 마치 아나키스트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자유주의자들이고 뉴욕 월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세계화라고 하는 게 바로 국가와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국가와 정부를 아나키즘 같은 걸로 무너뜨린 다음에 자기네가 정권 차지해버리는 거야. 이 좌파 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용당한다고요. 그 좌파 사상 자체는 올바를 수 있겠지만 이용당하는 게 더 커요. 지금까지 있었던 좌파 사상이 10% 정도 인류한테 도움을 줬다면 90%는 이 수뇌부 은행가들한테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칼 마르크스부터 지금까지. 그런 겁니다. 스위스는 그 레닌이 러시아에서부터 탈취한 그 로마노프의 돈들, 보물, 금 이런 모든 것을 스위스가 보관을 해줬죠. 이걸 나중에 이제 스탈린이 뺏어오죠. 1934년 스위스는 이 은행 비밀법을 다시 만들어갖고 독일에서 천천히 넘어오고 있었던 유대인들하고 이제 국제 은행가들의 그 돈, 금, 은, 보물, 그림, 뭐 렘브란트의 그림들 이런 거 다 숨겨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틀러도 이 독일 지역 내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랑 국제 금융가들 그 돈 바깥에 갖고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스위스를 계속 건너가는 걸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 근데 왜 스위스를 안 쳐들어갔을까? 스위스에 자기 구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나의 투쟁 책을 출판해준 그 출판사가 막스 암만인데, 막스 암만 이름으로 스위스에 계좌를 텄단 말이야. UBS에 계좌를 터갖고 금 계좌만 55억 달러를 갖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물론 이제 자기 개인 돈으로 쓰려고 하는 건 아니죠. 전쟁을 해서 지속하려고 했던 거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주인님도 스위스에 계셨고, 연합국의 주인님도 스위스에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스위스의 중립국이라는 위치예요. 돈을 양쪽으로 다 거래를 했기 때문에. 스위스는 독일이 유럽 각 지역에서 탈취하고 수용소에서 모은 금 같은 거를 다 녹여가지고 갖고 온 17억 스위스 프랑 상당의 금을 스위스 내셔널 방크에 갖다 주고 있었고, 이를 현금화해서 독일 나치가 전쟁을 계속하도록 도와주었고요. 스위스 은행은 추가적으로 11억 프랑 상당의 현금을 나치한테 무이자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쟁을 이끌어가게 계속 만들었습니다. 끝없이 전쟁을 하게 만들어준 거야. 독일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독일한테 돈을 갖다 줌으로써 전쟁을 지속했단 말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 처칠이 그런 짓을 했듯이, 처칠이 아니라 미국이 그런 짓을 했듯이. 미국을 도와줬잖아요. 미국에 병참을 지원해줬잖아. 전쟁 계속하라고. 미국이. 이제 스위스가 나치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전쟁 계속하라고. 그래서 나치 독일이 사용했던 현금 90%가 스위스에서 발행된 것이고, 스페인의 망간, 터키의 크롬, 포르투갈의 텅스텐, 스웨덴의 철, 노르웨이의 석유, 이 가격 모두 스위스가 지불해 줍니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 지속되도록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스위스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중립국을 내세우면서. 연합국도 그 사실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를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자기네들 돈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탈리아의 제노아를 제네바로 착각한 어떤 멍청한 미군 비행사가 폭탄 몇 개 떨군 게 다야. 친나치 행보를 보인 스위스는 연합국한테도 전혀 해를 입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게 스위스가 사는 법이었어요. 1800년부터 1945년까지 유럽에서는 127건의 금융 파탄이 벌어졌어요. 1945년부터 지금까지 168건의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파탄과 위기를 불러일으킨 악당들의 돈, 이 모두가 스위스에서 나오고 들어갔다 이 말이야. 크레딧 스위스, UBS, SBC, 내셔널뱅크 이런 것들, 여기서 6조 달러를 운영하면서 1년에 6조 달러 운영하면서 연간 67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스위스의 어떤 언론도, 전 유럽의 어떤 언론도 여기에서 침묵하고 있죠. 네? 스위스는 세계 지하자금의 3분의 1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이 빈곤국한테 제공한 원조 자금보다 이 원조를 받은 빈곤국 독재자들의 돈이 더 많아. 그 돈을 스위스가 관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소개책자 대다수가 영어, 프랑스, 아랍어야.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중동을 겨냥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필리핀의 마르코스가 빼돌린 6억 2천만 달러도 스위스가 보관해주고 있었고, 이란의 팔레비, 자이레의 모부투, 아이티의 듀발리에 페루, 남미의 그 독재들도 모두 관리를 해주었고 지금도 관리를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립국가 이런 건 돈놀이를 위한 핑계였을 뿐이에요.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다 개소리예요. 다 헛소리라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보여주는 것뿐이다 이 말이죠. 스위스는 2002년까지 유엔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유엔을 비롯한 22개 주요 국제기구가 제네바에 있냐고. 스위스 전체에 150개 국제기구가 있고 250개의 비정부기구가 판을 치고 있다고. 스위스 완전히 그 국제기구가 이게 바로 세계화주의자들을 위한 도깨비들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은행가들을 도깨비라고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이 도깨비 역할을 국제기구들이 또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스위스 대중들도 이런 위선적인 문화에 적응한 지 오래됐어요. 20개가 넘어가는 자치구 주민들이 서로 믿지를 못해갖고 1년에 4번씩 투표하면서 지자체를 이끌어가는데 죄다 하급 이슈들이야. 직접 민주주의라 그런다면서 여성 투표권은 1971년에 줬어. 직접 민주주의는 말이야 국가 전체 사안을 통솔해야 돼요. 근데 스위스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웬만한 국가적인 사안은 행정법으로 다 처리해버리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만 직접 민주주의로 손 들고 표 던지고 이러고 앉아있다 이 말이야. 코비드하고 백신 사안을 잘 보여주잖아요. 이 코비드하고 백신이 언제 이 코비드 문제하고 백신 문제 이런 것들이 직접 민주주의로 결정된 적이 있어? 그런 거 없잖아요.
큰 틀에 접근 못하는 거라고. 대다수 미미한 이슈들만 갖고 직접 민주주의니 그러고 앉아있다 말이에요. 게다가 스위스 스스로가 위선에 젖어 있어요.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은 그 스위스 자본가들이 아프리카에서 그 자원을 그 채굴하면서 아프리카 사람 착취를 하거든. 어린아이들 착취하고. 근데 거기서 번 돈 아프리카 국가한테 세금 안 냅니다. 안 내고 들어와서 스위스에 세금을 내. 이 사실이 그대로 눈을 감는 거예요. 스위스 사람들은. 응? 그 아프리카의 그 노동 착취를 그대로 눈을 감아버려. 왜? 지네들한테 돈을 갖다 주니까. 이렇게 스위스 사람들이 위선을 떨고 앉아 있다고요. 뭐 그렇지 않는 어떤 저항적인 지식인들도 상당히 있어요. 없는 편 아니에요. 저도 몇 명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뭐 저도 이런 사실을 아는 거지 뭐 제가 스위스 자치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머리채가 잡힌 거예요. 용병과 전쟁에 의한 돈, 중립국으로서의 금융이익을 밑에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저 직접 민주주의야. 완전 거짓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지. 금융자본 전쟁 논리에 자치의 모든 사안이 엮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가들이 국가 사안을 모두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가 무슨 국가 사안까지 이어갔다면 정말 좋은 나라죠, 스위스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스위스에는 군대가 없다 그러죠. 스위스가 군대라 그러잖아요. 스위스 각 도시에는 말이에요. 수천에서 수만 명이 들어가는 핵 전쟁 예방 벙커가 있어요. 이게 진짜 핵 전쟁 예방 벙커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벙커가 있다고. 1978년에는 핵 벙커를 각 주택마다 설치하도록 법을 강제했다고. 그래서 현재 1천만 개의 주택 벙커가 있어요. 스위스에. 이 스위스는 완전히 요새예요. 차가 다니는 스위스의 모든 터널, 다리, 3천여 개의 연결 지점에는 이미 다 폭파 장치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경선 언덕에는 탱크 저지를 위한 콘크리트가 있고요. 알프스 곳곳에 샬레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포가 상시 작동하는 2만 개의 벙커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왜 만들어진 거야 이게 스위스를 방어하지 않은 목적이 아니죠. 스위스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림, 금, 은, 귀금속 이런 것들을 모두 채권 이런 모든 것을 다 유사시에 숨기려고 하는 이 800만 그 스위스 국민들을 노동자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런 짓거리였다 이 말이야 이게. 미국이 세계에서 무기가 제일 많죠. 2위가 저기 예멘이잖아요. 노인들이 지팡이가 아니라 기관총으로 지팡이 삼아서 걸어간다는 게 예멘인데, 미국이 100명당 101개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데 스위스는 100명당 46개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더 무시무시한 사실은 뭐냐면 웬만하면 권총은 안 갖고 있어요. 기관단총을 갖고 있어요. 스위스 사람들은 가정에다가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병 전통이 또 있어서 또 그런 거예요. 용병으로서의 노예처럼 살아간다고 이 스위스 사람들이. 이게 자기 마을 지키려고 그런 거야? 아니에요. 돈 지키려고 그러는 거라 이 말이에요. 800만 인구 중에 20만이 정규군이고 이틀 만에 65만의 병력을 모을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을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고요. 알프스하고 주라 산맥 곳곳에 구불구불 협계 열차까지 만들어놨고 유사시에 언제나 산맥 안으로 돈을 가지고 숨기거나 옮길 수 있도록 해놨다고요. 이 스위스 대중들은 말이야 비선 실세에 돈을 숨기고자 노예처럼 복종하면서 전쟁이 나면 5개월 정도 견딜 수 있는 비상 식량망을 가지고 있어요. 평생 두려움에 절어 사는 운명에 걸려든 거야. GDP 6만 달러 벌면서 잘 산다면서 실은 이게 더럽게 이를 데 없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법도 그래요. 두려움이 가득 젖은 법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스위스는. 이게 포스트 모던 문화가 40년간 전 세계를 휩쓸면서 엉망진창의 법을 만들어놨잖아. 영국에서는 자동차 뒷바퀴에 방류하는 게 합법인데 단 오른손을, 또 왼손이 아니야. 오른손을 자동차를 짚고 있어야 돼. 왼손 집으면 불법이야. 뭔 개소리냐고 이게. 또 오랜 법이지만 영국에서는 의회 안에서 죽으면 사고로 죽어도 불법이에요. 벌금 내야 돼.
뭐 어디서나 이상한 법은 다 있어요. 근데 오늘날 지난 40년간 이상한 법이 무지막지하게 만들어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겁많은 위선적인 착한 척 바른 척 정책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미국의 알라바마에서는 어떤 바보 같은 놈이 눈에 붕대를 감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 그래갖고 눈에 붕대 감지 말고 운전하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 이 바보 멍청이 법이지. 코네티컷에서는 말이야, 일요일 휴일 날 술 취한 사람이 여자를 껴안았다고 일요일 날 여자를 껴안는 게 불법이 돼버렸어. 토론토에서는 말이야, 일요일 날 마늘 먹고 버스 타면 불법이야. 무슨 이 개 같은 법이 다 있냔 말이야. 이게 이 모든 법이 앞으로 다 미쳐버렸단 말이야. 이 미친 법들은 말이야 서로 충돌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부 법률을 또 만들어야 돼. 끝없이 법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 파시스트 사회나에 가능한 거를 이 스위스가 행하고 있단 말이야.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자 그러면서 끝없는 생활 법률을 만들어갖고 수만 개를 만들어갖고 스위스 국민들을 완전히 파시스트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병신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 스페인의 착한 척 바른 척 포스트 모던 문화는 또 악마도 천사와 같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악마주의도 계속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응? 이 법이 엉망진창이야. 매춘은 신체의 자유라 그래갖고 합법이고요. 그 매춘굴에 들어간 손님은 불법이야. 미친 나라지 뭐. 어? 밤에 변기물 내리거나 이러면 또 불법인 경우도 있었고, 서서 소변을 보면 그것도 불법인 경우도 있었어. 이건 미친 거죠 완전히. 교통법규는 최악이에요. 응? 자동차에서 내릴 때 시동키를 빼는 걸 잊어버리잖아. 그럼 불법이에요. 오후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차의 문을 소리나게 닫잖아. 그거 불법이야. 슬리퍼 신고 맨발로 운전하는 것도 불법이야. 자전거 타고 사진 찍을 때는 페달을 꼭 발에 밟고 있어야 돼. 16세부터 매춘 없어는 갈 수 있어도 일광 욕실은 못 가. 개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고통 없이 죽여야 돼. 그리고 남이 안 볼 때만 먹어야 돼. 따라서 남이 보게 되면 그거 불법이야. 금붕어를 죽일 때는 기절 먼저 시켜야 돼. 그냥 칼을 대면 불법이야. 개구리 다리도 먹을 수 있겠지만 특정 종을 선택해야 되고 절단하는 방법도 따로 사용을 해야 돼. 아니면 불법이야. 뉴샤텔 지역에서는 저녁 7시 이후에는 금주야. 2007년까지 개를 키우려면 사육 교육증을 받아야 돼. 애완동물은 동종으로 키워야 돼. 두 마리 개가 서로 종이 다르면 안 돼. 토끼하고 인코는 꼭 2마리 이상씩 사육해야 돼. 왜냐면 인코 부부니까. 결혼식은 촬영하면 안 되는 곳도 있고, 일요일날 잔디 깎는 거 금지야. 운전 중에 샌드위치 먹는 것도 금지야. 딱 한 번 사고가 있었다가 모든 것들을 다 법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이야. 응? 이 미친 스위스인들이. 개인의 자유의지라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성행위도 합법이에요. 이게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말이에요, 잘 붕괴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거든요. 스위스의 위기는 금융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스위스가 처리하는 돈은 달러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전체의 돈, 금, 귀금속도 모두 스위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암 그린이 스위스는 눈에 덮여 있어야지만이 볼만한 나라다 그랬잖아요. 실은 그레암 그린이 스위스 좋아했었는데 그곳에서 살다가 죽기도 했고. 그만큼 더러움이 깨끗한 자연 뒷모습에 더러움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응? 이 자유주의가 하늘을 찔러. 근데 알고 보면 그거 다 파시즘으로 연관된다고. 응? 자유주의가 망하면 스위스도 망하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스위스는 사회로부터 밑으로부터 한 70% 이상 파시즘이 달성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응? 스스로 파시스트가 되고 싶어해. 남의 참견하고 남의 행동을 방해하고, 한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99명의 인권을 무시해버린다고. 이게 문제가 한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싱가포르처럼 병신 같은 법들이 수도 없이 많아. 껌 판매는 불법인데 껌을 씹는 거는 합법이야. 미친 짓이야. 금연거리를 만들어. 그래갖고 인간의 신체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을 파괴해버린다고. 뭘 위해서?
건강 추구권을 위해서 다른 인권을 파괴해버린다고. 이게 서로 헌법과 충돌할 뿐만이 아니라 하위법도 서로 충돌하잖아. 그것도 몰라, 이 나라는. 응? 싱가포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한국 이런 나라들은 금연거리가 어떠한 헌법에 엄청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요. 이 스위스가 아시아의 싱가포르인데 실은 싱가포르보다 더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이에요. 응? 국민들 전체가 다 이 파시스트가 되어가고 있다고. 응? 파시스트는 말이야, 겉으로는요 굉장히 예의 바릅니다. 예의 바르고 상대를 되게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노예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감히 대적을 못하니까 친절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질구레한 법을 통해 갖고 상대를 옥죄고자 하는 게 바로 파시스트의 근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스위스입니다. 한국도 스위스를 자꾸 따라가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